안녕하세요. 토요일 미스터리 디바 메이입니다. 2012년 8월 3일 금요일, 영국 런던주 에딩턴에서 12살 티아 샤프가 실종되고 맙니다. 이 사건의 전말이 너무나 끔찍해서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꾸준히 회자된다고 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티아는 부모님 이혼 후 외할머니 크리스틴 비커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오순도순 같이 살다가 할머니한테 남자친구가 5년 전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할머니 남자친구 스튜어트 헤이즐도 함께 지내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셋이서 한 집에서 함께 살게 된 거죠. 2012년 8월 2일, 이날 할머니가 나이트 근무여서 밤새 집을 비우게 됐어요. 이게 야간 근무다 보니까 보통 전날 저녁부터 다음날 점심까지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게 남자친구가 집에 있잖아요. 어린 손녀가 혼자 있진 않게 된 거죠. 크리스티는 티아를 스튜어트한테 부탁하고 일을 나가게 됐죠. 셋이 함께 산 지도 거의 5년이 다 돼가고 무엇보다 티아가 할아버지 하면서 되게 잘 따랐다고 해요. 스튜어트도 그런 아이를 굉장히 예뻐했었고요. 그래서 할머니는 큰 걱정 없이 출근하게 됩니다. 한참을 일하다가 몇 시간 정도 지나서 밤 9시, 할머니가 드디어 좀 쉴 수 있었죠. 원래도 이 쉬는 시간마다 틈틈이 손녀한테 연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평소처럼 전화를 걸었죠. 손녀는 막 신나는 목소리로 할머니 쉬는 시간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잘제잘 할아버지랑 TV를 보고 있었었다 발랄하게 전화를 받았죠. 그렇게 짧은 통화를 끝으로 할머니는 다시 근무를 하러 돌아갑니다. 그리고 밤 10시 12분, 남자친구가 손녀는 잠들었고 자기도 오늘 좀 피곤해서 일찍 자러 간다면서 연락을 남겼더라고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평소와 다르지 않아요. 얼마나 지났을까? 밤 12시쯤? 할아버지 스튜어트는 누가 아마 이렇게 투런투런 말하는 소리에 잠에서 깨게 돼요. 보니까 티아가 친구랑 전화 중이더라고요. 좋아. 그럼 우리 내일 신발 쇼핑 가는 거다. 내일 쇼핑몰 앞에서 봐? 이거 듣고 쇼핑 간다는 건가? 근데 이걸 잠결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다시 잠들어 버리게 돼요. 그렇게 다음 날인 8월 3일, 티아가 진짜로 친구랑 근처 쇼핑센터에서 신발 사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스튜어트는 어제 일이 그게 꿈이 아니었구나 생각하면서 근처이기도 하고 대낮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그래 알겠다 허락해줬죠. 그리고 아이를 직접 배웅까지 해줘요. 자, 이제 시간은 흘러서 점심쯤 크리스틴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손녀가 친구랑 쇼핑을 갔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쉬러 가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밤새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렇게 한참을 자다가 일어났는데 이미 밖이 좀 어둑어둑하더라고요. 이제 티아가 올 시간이 됐으니까 손녀 왔나? 이렇게 거실을 나가보는데 아직도 안 왔대요. 근데 지금 시간이 거의 9시인데? 아니 이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는 게 이상하잖아요. 할머니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아직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렇게 늦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더 기다리다가 10시가 넘어가자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곧장 수사를 시작해요. 크리스티는 티아의 어머니, 그러니까 본인의 딸이죠. 나탈리 샤프와 삼촌 데이비드 샤프에게도 실종 소식을 알리고 함께 아이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죠. 동네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에 80명이 넘는 경찰이 수색 작업에 동원됐고 티아의 집 근처로 지나가는 버스의 CCTV도 싹 확인하면서 아이의 마지막 행적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무려 8,000시간이 넘는 분량의 CCTV를 다 봤어요. 그런데도 그 어디에도 티아의 모습은 없는 거예요. 결국 실종 4일째가 되던 8월 7일, 이 사건을 공론화하기로 결심합니다. 삼촌 데이비드는 TV 인터뷰를 통해서 조카의 실종 소식을 알리며 제발 집에만 돌아오게 해달라고 호소했죠. 인터뷰를 본 지역 주민들은 그 안타까운 마음에 자발적으로 나서서 수색을 돕기도 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에 티아의 실종 사실을 크게 알리기도 했어요.
사람들의 노력 덕인지 무려 55건이 넘는 목격담이 접수됐지만 도움이 되는 정보는 아니었죠. 경찰의 확인 결과 모두 티아가 아니었던 걸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지역 전체가 나서서 집중적으로 수색했지만 여전히 아이의 행방은 묘연해요. 근데 이때부터 경찰이 의문점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선 티아의 마지막 행적 때문이에요. 그게 실종 전날인 목요일 그 집 근처 CCTV에 찍힌 이후로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니, 다음날 쇼핑몰 갔다면서요. 그럼 적어도 집에서 나가는 모습 정도는 찍혔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애초에 이게 이상해요. 티아가 가려는 쇼핑센터가 거리가 좀 되거든요. 집에서 8km나 떨어져 있었어요. 그럼 버스를 분명히 타야 하는데 이 버스 CCTV에 영상이 남아있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아이의 방에서 핸드폰과 교통카드가 그대로 남아있기까지 합니다. 결정적으로 전날 밤 친구랑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그 스튜어트의 증언과 달리 티아의 핸드폰 이력에는 그날 새벽에 통화한 기록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럼 스튜어트가 새벽에 들은 그 통화는 뭐죠? 경찰은 이 모든 정황을 토대로 그가 티아의 행적에 관련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이때 스튜어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는 경찰이 자신을 의심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억울해 하더라고요. 결국 티아가 사라진 지 5일째 되던 8월 9일, 한 TV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은 절대로 그 소녀의 실종과는 관련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티아는 자신에게 거의 친손녀와 같은 아이인데 어떻게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냐 굉장히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허튼 곳에 수사 인력 낭비하지 말고 제발 아이 찾는 데 집중해달라면서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티아의 삼촌 데이비드도 스튜어트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그의 결백을 지지했죠. 그러면서 그와 함께 티아 실종 캠페인 티셔츠를 입고 거리를 행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8월 10일 모두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티아의 시신이 발견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아주 충격적이었죠. 바로 할머니 크리스틴의 집 다락방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 9일 전에 사라졌던 아이가 대체 어쩌다가 사망한 채 그것도 원래 자기 집 다락방에서 발견된 걸까요? 사실 아이가 이렇게 발견된 데에는 경찰의 책임도 좀 있어요. 알고 보니까 전에도 이 집 내부 수색을 2차례나 했었던 겁니다. 첫 번째 수색에서 한 경찰관이 이 집에서 무언가 그 불쾌한 냄새가 난다면서 보고한 게 시작이었죠. 아무래도 이게 시체 부패하는 냄새 같았던 거예요. 경찰은 내부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마지막 다락방을 수색하게 됩니다. 당시 다락방에는 각종 잡동사니들이 가득했었어요. 그리고 전부 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그 사이에 뭔가 가벼워 보이는 검은색 봉지 하나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를 그냥 창고처럼 쓰는 것 같고 이것저것 물건이 많다 보니까 크게 특별하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별다른 특이점을 찾지 못했고 첫 번째 수색에서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가게 됐죠. 그래도 경찰은 의심을 거둘 수 없었어요. 집에서 나던 그 악취는 틀림없이 시신이 부패하면서 나는 냄새 같았거든요. 며칠 뒤에 결국 수색견을 동원해서 다시 한번 집을 수색하게 됩니다. 이때 수색견들이 다락방의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다락방이지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이게 수색견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더라고요. 어떡하지? 경찰은 고민하다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미 앞서서 한번 수색했잖아요. 그때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것도 그냥 별거 아니겠거니 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냥 동물 시체 정도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티아의 시신은 세 번째 수색이 되어서야 발견이 된 거죠. 여름이다 보니까 기온도 높고 오랜 시간 동안 다락방에 방치되어서 부패가 빠르게 진행됐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집안 온갖 곳에서 심각한 악취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경찰이 다시 한번 다락방을 샅샅이 수색했고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티아는 검은색 침대 시트에 감긴 채 검은색 봉지에 담겨져 있었었는데요. 첫 번째 수색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검은 봉지였습니다.
뒤늦게 부검을 시작했지만 이미 부패가 너무 많이 진행된 상태라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경찰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면서 티아 가족들에게 사과를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티아의 시신을 감싸고 있던 그 침대 시트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의 DNA가 검출됩니다. DNA 검사 결과 남성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이 정체를 들은 유족들과 동네 주민들, 심지어 경찰까지도 경악해요. 그 정체는 바로 스튜어트, 그러니까 티아의 할아버지이자 할머니 남자의 친구, 그 스튜어트 헤이즐인 거예요. 다들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모든 증거는 그가 범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스튜어트 벨트에서 티아의 혈액이 검출되면서 경찰은 그가 범인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스튜어트 헤이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평탄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는 범죄자였고 어머니는 매춘부였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또 주변 환경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사소한 범죄에 연루되기도 시작했죠. 마약과 술에 의존하면서 심한 중독 증상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우울증도 점점 심해졌다고 합니다. 늘 불안했던 그의 삶에 크리스티는 거의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거예요. 둘은 2007년 4월에 만나게 됐는데 첫 만남은 결코 평범하진 않았었죠. 놀랍게도 스튜어트는 원래 크리스틴의 딸, 그러니까 나탈리의 남자친구였거든요. 물론 둘이 오래 만나진 않았어요. 한 2주 정도 짧은 만남을 갖던 중에 여자친구의 어머니, 크리스틴을 보게 된 거죠. 그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하게 돼요. 결국 나탈리와 헤어지고 그녀의 엄마, 크리스틴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딸에서 엄마로 환승을 한 거죠. 어쨌든 약 한 달 정도 만남을 가지다가 크리스틴 집으로 스튜어트가 들어오면서 손녀 티아까지 셋의 동거가 시작된 겁니다. 이때부터 스튜어트는 마침내 자기한테 가족이 생겼다면서 굉장히 행복했다고 해요. 맨날 마약하고 술 마시면서 살다가 또 이 가족이 생기니까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죠. 이때 직업도 구해서 창문 청소부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변화한 스튜어트의 모습에 나탈리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은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였고요. 티아도 스튜어트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곧잘 따랐다고 합니다. 특히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장을 보는 걸 무척이나 좋아했었죠. 그러나 스튜어트는 사실 시꺼먼 속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자성한 남편이자 할아버지인 척 연기했을 뿐이었죠. 그의 끔찍한 비밀은 자택 수사 과정에서 문틀 사이에 숨겨져 있던 2개의 메모리 카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안에는 3개의 영상과 11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는데요. 모두 티아를 촬영한 사진들이었죠. 아이가 자는 모습, 그리고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사진들만 있는 거예요. 스튜어트는 잠든 손녀 다리를 마사지하는 척 만지면서 성추행하기도 하고 티아의 방 그 전등에 구멍을 내서 몰래카메라로도 설치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욕실 문을 일부러 망가뜨려서 문이 닫히지 않게 한 후에 아이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엿보기까지 합니다. 아니 어떻게 어린아이한테 이런 마음을 품죠? 심지어 티아는 할아버지 하면서 자기를 잘 따르던 손녀 같은 아이였잖아요. 끔찍한 증거는 계속 발견됩니다. 티아가 사망하기 몇 주 전부터 스튜어트는 소아성애자 웹사이트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흔적이 발견돼요. 이때 티아와 닮은 그 안경을 쓴 어린아이에 대한 그런 아동 음란물을 집중적으로 검색한 것도 확인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황을 봐서 그가 소아성애자인 게 확실하고 애초에 크리스틴 집에서 살기로 시작했을 때부터 티아를 줄곧 노려왔을 거라고 추정했죠. 경찰이 추정한 사건의 전말은 이래요. 8월 2일 밤 티아와 단둘이 남게 된 스튜어트는 크리스틴에게 문자를 남긴 후 손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래요? 티아는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깜짝 놀랐죠. 심지어 음흉한 눈빛으로 다가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자 티아는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다가오면 할머니랑 엄마한테 이 사실을 말하겠다고 소리치기 시작했죠. 사실 스튜어트는 좀 당황했어요.
평소 자기를 잘 따르던 아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거칠게 저항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큰 소리를 치는 티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결국 아이를 살해하고 만 겁니다. 근데 스튜어트의 주장은 좀 달라요. 그의 말에 따르면 티아가 자신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계단에서 갑자기 넘어졌고 결국 목이 부러져서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인 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목의 상처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생긴 그런 것 같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그는 이상 성욕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피의자와 경찰의 의견이 엇갈려요. 하지만 시신이 너무 늦게 발견되면서 사인을 정확하게 밝혀낼 수가 없잖아요. 스튜어트는 현재까지도 어떻게 자신이 살해했는지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누구의 주장이 맞는 건지 여전히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스튜어트가 사망한 티아의 시신을 성폭행하였으며 죽은 아이의 신체 사진을 찍어뒀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그 사진의 상태가 좀 끔찍해요. 사망한 그 아이를 엽기적으로 배치하고 그 모습을 마치 전리품처럼 촬영한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 후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침대 시트에 시신을 감싼 후 봉지에 담아 다락방에 숨겨두었던 거죠. 8월 10일, 스튜어트는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는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와중에 자기 아빠한테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게 또 기가 찹니다. 티아를 살해하고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게 그냥 실수였대요. 딱 한 번의 잘못한 선택을 한 것뿐이라면서 이 선택으로 인해 자신의 세상이 무너졌다라고 말했죠. 아니, 자신의 세상은 무너졌고 그럼 티아의 인생은요? 그를 믿었던 유가족들의 마음은 어땠겠냐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예요? 2013년 5월 14일 이날 열린 재판에서 스튜어트는 38년간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재판 결과에 대해 티아의 친아버지 스티븐 카터는 그는 무기징역이 아닌 교수형에 처해져야 마땅하다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따르던 남성의 손에 무참히 살해당한 티아의 사건은 정말 영국 전역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줬죠. 여전히 많은 사람이 그녀를 기리고 있다고 해요. 티아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오늘 스토리는 좀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누구보다 믿고 의지해야 될 가족이 돌변해버린 처참한 사건.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 기후현 나카스와시에 사는 57살 겐페이야. 아주 친절하고 온화한 중년 남성인데 주변의 평판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 또 자상한 남편이기도 했고. 직업은 공무원이야. 노인 보건시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동료 대부분은 겐페이를 아주 예의 바른 사람으로 기억했어. 시설에 있는 노인들을 맞을 때 가장 먼저 웃으면서 인사를 건넸고 또 평소에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을 정도야. 그러다 사건이 벌어진 건 2005년 2월 27일 아침 7시였는데 이날은 아내가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는 날이라 남편 겐페이가 역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어. 사실 아내가 시어머니 모시면서 늘 집안일로 바빴고 심지어 몇 년 전엔 시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으면서 병수발까지도 맡았었거든. 그런 아내에게 항상 또 고맙고 미안했지. 잠시 후에 역에 도착해서 아내는 친구들을 만나게 돼. 겐페이는 재밌게 놀다 오라며 따뜻하게 배웅했고 아내 친구들한테도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어. 정말 평온할 것만 같았던 하루였지. 그런데 같은 날 나카스와시 경찰서에 누군가 칼에 찔렸다는 신고가 들어와. 급히 구급대와 경찰이 출동해서 보니까 피해자는 39살의 남성 후지 타카유키였는데 배 쪽에 엄청난 피를 흘린 상태로 거리에 쓰러져 있었어.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 이후 경찰이 범인이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 장인어른이 그랬어요.
경찰은 즉시 피해자가 가르쳐준 주소로 찾아갔어. 평범한 가정집이었는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내부는 아주 고요했고 불도 모두 꺼져 있더라고. 근데 그 정막이 어딘가 더 수상한 느낌이었어. 그리고 잠시 후에 경찰은 상상도 못한 끔찍한 현장들을 마주하게 돼. 그 집에 시신만 무려 5구가 발견된 거야. 소파에는 노인 여성 한 명이 쓰러져 있었고 방 안에는 30대 남성, 그리고 또 다른 쪽에는 30대 여성과 한 2살로 보이는 아이도 사망해 있었어.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생후 3주 된 신생아도 숨이 끊어진 상태야. 그런데 혹시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살펴보던 경찰이 욕실에서 한 번 더 경악하게 돼. 거기에 칼이 목에 꽂힌 채 철철 피를 흘리고 있는 남성이 발견된 거야. 너무 다행히도 아직 의식이 있었거든. 그래서 경찰이 급하게 물어봤지. 괜찮으세요? 누가 이랬어요? 그때 중년 남성이 희미하게 대답했어. 제가 그랬어요. 그는 불과 몇 시간 전 아내를 배웅했던 남편 겐페이였어. 아니, 아침에 아내 잘 배웅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같이 살고 있던 그 일가족 모두, 자기 어머니, 아들, 딸, 그리고 손자들까지 모두 자기가 죽였다는 거야. 아니, 이게 말이 돼? 자, 일단 이 문제의 겐페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 그는 1947년생인데 두 아들 중 마지로 태어났어. 평소 아버지는 쾌활한 성격인데 반대로 어머니는 좀 고집스럽고 예민해서 툭하면 윽박을 지르면서 애들을 혼내는 일이 잦았다고 해. 뭐만 하면 짜증내고 집안 살림도 엉망이고. 그러다 보니까 겐페이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좀 주눅이 들어있었지. 그 갈등은 점점 깊어져서 중학생이 되고 나선 어머니랑 아예 말도 안 했다고 해. 그렇다고 뭐 막 반항하고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최대한 어머니랑 부딪히지 않게 조용히 지낼 뿐이었지. 그는 마음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적대감을 키워가고 있었어. 겐페이는 성인이 된 후에 도쿄의 한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일하던 중 지금의 아내와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돼. 겐페이가 좀 어렸을 적 영향으로 성격이 좀 소심하고 어두운 편이었고 게다가 키가 좀 작아서 콤플렉스가 있었거든. 근데 아내는 달랐어. 작은 게 뭐 어떠냐면서 자존감을 막 높여줬지. 겐페이는 그녀에게 푹 빠져들었어. 이후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고 부모님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하게 돼. 아버지는 당연히 반겼지만 이번에도 어머니가 문제였어. 어머니는 여자친구 막 출신 지역을 문제로 그 결혼에 반대하는 거야. 하지만 겐페이는 이번만큼은 물러설 마음이 없었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고 2명의 자식을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지. 그러던 1980년이었는데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어머니 혼자 좀 돌보기 너무 힘든 상황이 되니까 결국 부모님을 모시기로 결심하게 돼. 이때 자기 어머니와 아내 사이가 좀 걱정되긴 했지만 한편으론 어머니도 아내를 좋아할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어. 하지만 이는 큰 오산이었지. 함께 살기로 시작하자마자 어머니는 며느리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야. 가족들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막 못마땅한 티를 내고 핀잔 주고. 그래도 다행히 아버지가 그럴 때마다 나서서 상황을 중재했어. 그런데 이마저도 오래가지 못해. 1982년 겐페이의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신 거야. 그 이후부터 어머니의 구박은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 줄 알아? 어떤 날은 물건이 없어졌는데 이걸 며느리가 훔쳐간 것 같다면서 도둑으로 몰았대. 억울한 아내는 눈물로 지새웠지. 그걸 보는 남편 얼마나 속상했겠어. 그래서 참다 못한 겐페이가 동생과 상의했고 마침내 동생 부부가 어머니를 대신 모셔가면서 그 상황은 마무리되는 듯 했지. 그러다 1999년 동생 또한 어머니 모시는 일을 포기하게 돼. 동생 부부 역시 그 어머니의 괴팍한 성질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야. 어쩔 수 없이 겐페이 부부가 다시 어머니를 모셔왔고 거의 뭐 쫓겨나듯 겐페이 집으로 옮겨왔지만 그녀의 행동은 전혀 변함이 없었대. 오히려 며느리를 향한 괴롭힘은 더욱 집요해지더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치매까지 걸려버렸지. 그 이후는 거의 상상 이상이야. 며느리가 차려준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고, 또 화단에 며느리가 심어준 꽃들을 닥치는 대로 그냥 다 뽑아버리는 데다가 심지어는 며느리가 목욕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미리 받아둔 목욕물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기까지 해. 진짜 이게 가족이라 더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 겐페이의 아내는 이 모든 걸 그저 묵묵히 감내했어. 사실 항의를 한다고 해도 상황이 달라지질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남편 겐페이는 어머니로부터 아내를 지켜낼 힘이 없었거든. 그러던 중 사건 한 달 전인 1월 27일이었는데 이날 겐페이는 어머니랑 함께 우체국에 방문했어. 우체국 저축통장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였는데 그 과정이 좀 복잡하더라고. 우체국장이 직접 나와서 그 수속을 막 설명해줬지만 어머니는 이해를 못하고 계속 성질만 낼 뿐이었지. 그러더니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고 막 우체국장이 사기를 치는 거라면서 그를 매도하기까지 하는 거야. 근데 겐페이는 평소에 그 우체국장하고 친했거든. 이 상황이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웠지. 그는 평소 남에게 패를 끼치지 않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거든. 하지만 어머니는 진정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더라. 결국 마을에 이날 소동이 순식간에 퍼졌어. 완전 소문나버린 거야. 이 사건을 계기로 겐페이는 어머니에 대한 혐오가 폭발해버려. 그쯤에 그는 심각한 신경성 팬두통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면 두통이 턱까지 전이 돼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었대. 그 상황에 어머니에 대한 스트레스까지 겐페이는 점점 이성적인 사고가 힘든 수준에 이른 거야. 그 생각이 완전 극에 치달았고 결국 어머니를 살해한 뒤 자신도 죽어야겠다고 결심할 정도였지. 그런데 일본에선 살인자의 가족의 경우 사회에서 유독 심하게 매장당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게 마음에 걸린 거야. 그래서 아예 일가족을 다 몰살하기로 결심해. 치매 걸린 어머니의 아들, 딸, 그리고 그 자식들까지. 그런데 이때 단 한 사람은 예외였는데 그게 바로 아내였지. 난 이 부분이 다소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 당시 겐페이 생각에 한평생 시어머니에게 괴롭힘당한 그 아내가 너무 불쌍하다고 느꼈대. 그래서 그녀는 더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야. 아니 근데 부인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들까지 죽이면 남은 아내가 과연 잘 살 수가 있어? 당연히 없잖아. 어쨌든 2월 27일 아내가 여행을 떠나는 날이라 그날을 디데이로 잡았어. 모두를 죽여야 하는 그날인 거지. 그날 아침 아내를 배웅하고 집으로 들어온 겐페이는 먼저 큰아들 33살인 마사토의 방으로 향하게 돼. 아들은 2층 침실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목을 넥타이로 힘껏 졸랐지. 잠에서 깬 마사토가 몸부림치면서 저항했지만 아버지를 이겨낼 수 없었어. 큰아들을 살해한 후 겐페이는 다음으로 어머니에게 향했어. 소파에서 졸고 계셨는데 바로 가서 넥타이로 목을 감았고 머지않아 어머니의 숨도 끊어져. 자, 벌써 2사람이 사망한 거야. 그런데 다음 타겟은 예상치도 못하게 반려견이었어. 그는 2마리의 세파트를 기르다가 잠시 보호시설에 맡긴 상태였는데 사건 전날 굳이 다시 집으로 데려온 거야. 죽이기 위해서였지. 겐페이는 세파트 2마리를 뒷산에 데려가서 나무에 묶더니 칼로 목과 가슴을 찔러서 죽이고 말아. 근데 여기서 잠깐만. 그래 어머니에 대한 분노는 그렇다 치자. 근데 자기 아들을 심지어 반려견까지? 이건 그냥 살해 본능 자체가 들끓고 있었던 거 아닐까? 근데 또 평소에 겐페이 씨는 너무 착실하고 친절한 공무원이었잖아. 이 사건 진짜 그냥 의문투성이야. 근데 기억하지? 피해자는 아직 더 있어. 집으로 돌아온 겐페이가 수화기를 들더니 큰딸한테 전화를 걸어. 딸은 한 2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거든. 지금 딸한테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하니까 지금 데리러 가겠다고 말을 해. 그리고 잠시 후
직접 자신의 차에 딸과 두 손자들을 태웠던 거지. 이때 사위는 감기 기운이 있어서 함께 가지 않았었대. 딸 코즈에 씨가 현관을 열고 들어서자 즉각 소파에 할머니가 축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 너무 당황스러웠지. 그래서 아빠를 부르려던 순간 목에 넥타이가 감기더니 숨이 막혀가. 저항을 했지만 아버지의 힘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 그렇게 겐페이는 30살의 딸, 그리고 각각 2살과 생후 3주 된 손자까지 차례로 자기 손으로 살해해. 딸은 과연 아빠가 자기를 죽일 거라는 상상이나 했을까? 자, 그런데 겐페이에겐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마지막 타겟이 남아있었거든. 바로 딸의 남편이자 자신의 사위, 후지 타카유키였지. 겐페이는 집에서 쉬고 있던 사위한테 전화를 걸어서 여러 가지 핑계로 그를 불러냈어. 결국 사위가 집에 도착했는데 들어서자마자 낯선 느낌을 받았어. 집이 너무나도 고요했거든. 그러다 갑자기 나온 겐페이가 사위를 방 안으로 데려가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 같이 죽어줘야겠어. 타카유키가 위험을 직감한 순간 부엌칼이 그의 복부를 관통했어. 겐페이가 이번엔 칼을 쓴 거야. 아무래도 건장한 성인이 남성이라 목을 조르는 걸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한 사위는 피를 흘리는 와중에도 있는 힘껏 저항했고 마침내 집을 벗어나서 거리로 도망쳤대. 이후 경찰에 신고한 거였어. 한편 겐페이는 도망치는 사위를 붙잡지 않았어. 그러더니 조용히 욕실로 들어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지. 그러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서 발견된 거고. 겐페이는 상당한 출혈이 있었지만 상처가 경동맥을 피해가서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해. 그렇게 쇼크 상태에 빠졌다가 일주일 만에 의식을 차렸고 3주 뒤 퇴원과 동시에 살인죄로 경찰에 체포됐어.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사람은 당연히 여행을 떠났던 아내였어. 그녀는 여행지에서도 사건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같이 여행 간 친구들한테 이 소식이 전해졌고 아내는 그제서야 이 끔찍한 사건을 알게 됐다고 해. 친구들 증언에 따르면 아내는 거의 반쯤 미쳐있는 사람이었대. 그녀의 심정이 어땠을지 차마 상상조차 되질 않아.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어. 겐페이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고 범행 동기에 대해선 그냥 모든 게 다 싫었다고 했어. 나는 이 동기가 단순한 게 더 이해가 안 된다. 모든 게 싫어서 일가족을 죽였다? 근데 또 아내는 살려뒀다? 이게 무슨 심리냐고. 결국 2008년 7월에 재판이 열렸는데 검찰 측은 겐페이한테 사형을 구형했어. 당시 일본에서 2명 이상을 살해한 살해범에게는 사형이 내려지는 게 일반적이었었거든. 겐페이는 무려 5명이나 살해했으니 당연한 거지. 근데 2009년 1월 재판부는 겐페이한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돼. 이게 일본에서 되게 이례적인 판결이었어.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겐페이가 어머니에 의한 괴롭힘으로 정신이 피폐해진 점, 범행이 사적인 사용 목적이 아니며 겐페이의 동생과 아내 등 유족들이 극형을 원치 않는다는 점, 또한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창작되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범행 방법이 잔인하지 않다는 점도 언급됐다고 해. 물론 일본 내에서는 큰 반발을 불러왔지. 대중은 겐페이 이 사람은 그냥 미치광이 살인범이라면서 맹 비난을 퍼부었어. 사실상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는 어머니를 그냥 방관했었잖아. 아내가 수십 년간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막질 못했었고. 그런데 나중에서야 그가 살인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가 밝혀지거든. 근데 그게 뭐였냐면 사건 한 달 전에 우체국에서 어머니 때문에 망신을 당한 바로 그 일 때문이었대. 그 수치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온 가족을 몰살한 거야. 일본 심리 전문가들은 겐페이가 자신의 가족들을 그냥 소유물로 여긴 거라고 했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죽음까지 결정해버린 너무나 못난 가장의 모습이었지. 그 와중에 겐페이는 무기징역형이 과하다면서 항소까지 했다고 해.
2012년 12월 3일, 대법원은 겐페이에게 무기징역형을 확정했고 그는 남은 생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어. 일본에서는 유독 가족 한 명이 자신의 일가족 모두를 살해하는 사건이 많거든. 그 이유를 들어보면 대부분 내가 죽고 나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라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동기로 벌어진 사건들이 몇 번 있기도 했었고, 근데 나는 이런 이유를 들으면 참 답답하고 화나는 것 같아. 아니, 그 누구도 타인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해. 그게 자신의 자녀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너무 당연한 사실을 굳이 설명해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야. 이번 사건도 참 속상했던 것 같아. 누구보다 소중하고 서로를 존중해줘야 될 가족이 피해자와 또 가해자가 됐다는 게 더 충격적이기도 했었고.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지금까지 디바메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